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전산회계 2급 그리고 1급과 관련한 이론 시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산회계 2급과 1급 과정은 한국세무사에서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여러분들이 응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산세무회계 관련해서는 관련 자격증들이 3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관련 자격증들에 대한 특징들은 따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산회계 2급 이론과 관련해서 회계의 기본 이론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기본 이론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게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 이게 바로 회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회계 정의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 정리한다고 했는데요.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거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원리 원칙에 의해서 기록 계산, 정리한 다음에 작성되는 게 바로 재무제표가 되겠죠.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회계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이 재무제표 종류인데요.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건데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라고 얘기하면 이 재무상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의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재무제표인데요. 이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의 목적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업의 이해관계자, 기업의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되겠죠. 이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내부 정보 이용자면 기업의 임직원들, 이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 되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투자자나 채권자, 국세청 이러한 기관들이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되겠죠. 회계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기록해서 정리해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에 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그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계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이익 계산 유무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록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단시회계, 복식회계, 이익 계산 유무에 따라서 영리회계, 비영리회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록 계산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단식회계와 복식회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단식회계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회계를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계회계죠. 가계회계는 가계부라고 또 얘기를 하죠. 가계회계를 제외한 모든 회계는 복식회계에 해당을 합니다. 복식회계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재산의 증감, 또 손익의 발생 원천을 기록,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복식회계는 자기검증 기능이 있는데요. 이 자기검증 기능은 다음에 따로 언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록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단식회계와 복식회계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즉 이익 계산 유무에 따라서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로 구분하는데요. 영리회계는 재무제표상에 당기 순손익이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가 영리회계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재무회계나 원가회계, 금융회계, 건설업회계 이러한 회계들이 영리회계에 해당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익 계산을 하지 않는, 즉 당기 순손익을 표시하지 않는 비영리회계에 해당하는 회계는 가게나 학교, 관공서 또는 종교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가계회계나 관청회계, 재단회계, 국방회계 등이 비영리회계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단위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즉 경제적으로 변화된 사실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인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점이나 지점, 본사와 공장 이런 것들은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되겠습니다. 또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라고 얘기하는데요. 회계 연도나 회계 기간은 기간적인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단기, 전년도가 전기, 다음 해가 차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는 1월 1일이 기초, 12월 31일이 기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회계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상법상 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재무 상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무 상태라 하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 상태를 재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부채는 기업이 장래에 지급해야 될 의무라고 설명되어 있으니까 부채는 기업이 장래에 지급해야 될 의무, 즉 채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자산, 채무는 부채가 되겠죠. 자본은 순재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순재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즉 자산에서 갚아줘야 될 채무, 이 부채를 차감한, 즉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이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본능식이 성립이 되는데요. 자본능식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즉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라는 게 바로 자본능식이죠.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 중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인데요. 재무상태표는 1월 1일 작성하는 기초재무상태표와 12월 31일에 작성하는 기말재무상태표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무상태표에서 이 선을 중심으로 정부의 왼쪽, 이 정부의 왼쪽을 차변이라고 얘기하고요. 정부의 오른쪽, 이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초재무상태표에서 정부의 왼쪽, 차변에는 자산이 기록이 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초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 기초자산, 대변에 기초부채와 기초자본이 계산이 될 것이고요. 기말재무상태표에서 차변에는 기말자산, 대변에는 기말부채와 기말자본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무상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 상태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표시하는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을 보면 구분 표시, 자산 부채의 순회 표시, 항목의 구분 또는 통합 표시, 유동성 배열의 기준, 즉 유동성 배열의 법칙을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분 표시는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한다고 했죠. 자산은 다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고요.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라는 게 구분 표시의 원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회 표시의 원칙은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채권이라고 하면 매출 채권 등을 의미할 수 있겠는데요. 채권은 이제 매출 채권 이외에도 기타 채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등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에 대해서 즉 내가 회수해야 될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손이라고 한다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우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미리 예상을 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또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제외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순액을 표시한다. 라는 것들이 자산 부채의 순액 표시 원칙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는 중요한 계정 과목은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표시를 하고 중요하지 않거나 유사한 항목 등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성 배열의 법칙인데요. 유동성 배열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유동성 배열의 법칙은 자산과 부채와 항목은 유동성 배열의 기준에 의한다. 라는 것은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재무상태표에 기재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 비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경영활동 결과 벌어들인 돈이죠. 즉, 이 벌어들인 돈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겠죠. 비용은 수익과는 반대로 쓴 돈이겠죠. 경영활동 결과 사용한 돈. 즉,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수익은 벌어들인 돈, 비용은 쓴 돈. 이렇게 의미하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손익계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죠. 그 다음에 기업의 순순이익에 관해서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손익계산서의 차변에는 비용을, 대변에는 수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 수익이 100원이고 총 비용이 70원이었을 때 차변에 30원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변의 차익이 발생한 30원을 우리는 당기순 이익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즉 수익이 많으면 이익이 생기겠죠. 반대로 비용이 많으면 대변에 당기순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손익계산서 등식이 나오는데요. 손익계산서 등식을 보시면 총 비용에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총 수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순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총 비용은 총 수익 플러스 당기순 손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등식은 총 비용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총 수익. 당기순 손실이 생겼을 때는 총 비용은 총 수익 플러스 당기순 손실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손익법과 재산법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손익법은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비교해서 총 수익 마이너스 총 비용은 당기순이익이고요. 재산법은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을 비교해서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재산법과 손익법으로, 즉 손익법과 재산법으로 순손익을 계산했을 때 당기순이익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순손익을 계산하는 재산법과 손익법의 공식, 즉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이 생기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겠죠.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빼면 당기순손실,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을 빼면 당기순손실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순손익을 계산하는 재산법과 손익법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셔야 하는데 시험에, 필기시험에 가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이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손익계정에 집합시켜서 당기순 손익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수익과 비용의 집합계정, 즉 손익계정에 대해서는 결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의 첫 번째는 구분계산식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총익주의, 세 번째는 계속사업 손익의 표시, 네 번째는 주당 순손익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구분계산의 원칙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매출총 손익,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 이익이 나오고요. 매출총 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계산이 되고요. 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하면 당기 순이익이 계산이 되는데,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총 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이 당기 순이익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구분계산식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상태표에서 순액으로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손익계산서는 총액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수익과 비용은 각각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서로 상계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총액주의 원칙이고요. 계속사업 손익의 표시입니다. 계속사업의 손익의 표시는 중단사업 손익이 있을 경우에 계속사업과 중단사업 손익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단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사업 손익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게 계속사업 손익 표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당 순손익 표시는 손익계산서 본문에 주기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 즉 재무상태표에 속하는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속하는 수익과 비용계정, 그에 따르는 계정 과목, 이 계정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계정 과목들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정 과목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회계를 처음 하시면서 이 계정 과목들에 대한 정리가 어려우면 회계를 공부하시는데 아직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투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무상투표 계정, 즉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은 여기 현금부터 미수수익까지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단기차익금부터 선수수익까지 부채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입니다.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의미하고요. 부채는 기업이 장래에 지급해야 될 채무를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채권 채무는 별도로 상대 계정을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나와 있는 재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에서 먼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통화나 통화 대용증권을 의미합니다. 통화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나 지폐를 말할 수 있겠죠. 통화 대용증권은 현금과 교환이 가능한 각종 수표들이 있습니다. 자기화수표나 현금수표, 가계수표, 타임발행수표. 여기서 말하는 타임발행수표는 타임발행 당좌수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수표는 현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표는 현금인데 당전발행수표만 당좌예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당좌예금에 관한 거래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은 통화나 통화 대용증권을 현금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당좌예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 당좌예금인데요. 당좌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먼저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에서 기업에 당좌수표책과 어음책을 주겠죠. 그래서 당좌예금하고 그 당좌예금을 인출할 때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예금을 인출하는 형태의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방금 말씀드린 현금이나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이러한 요구불예금과 현금성 자산 등을 합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표시합니다. 단기금융상품은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요구불예금이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입니다. 근데 예금 중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만기가 1년 이내였을 때 단기금융상품이 되고요. 만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장기금융상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일시적인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이나 사채, 공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표시하는데요. 단기매매증권은 일시적인 소유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려면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유가증권은 국채나 공채나 사채나 주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국채나 공채나 사채, 주식 이러한 유가증권들은 소유하는 목적에 따라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일시적인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이 있으면 단기매매증권으로 표시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금인데요. 대여금은 차입금과 상대계정으로 구분해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여금은 채권이고 차입금은 채무인데요. 먼저 이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채무를 구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은 방금 말씀드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 이 단기 삼형제를 우리는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채권 채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내인 거죠. 대여금, 빌려준 돈이죠.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빌린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나 어음을 받았을 때, 약속증서인 것이죠. 차용증서나 어음을 받았을 때 대여금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차입금은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나 약속을 발행했을 때 우리가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이면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대여금은 채권자산, 단기차입금은 채무, 부채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입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채권이 외상매출금인데요. 외상매출금의 상대 계정은 외상매입금이죠.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는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이 발생하고요. 반대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외상매입금이라는 채무가 발생하겠죠. 다음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겠죠. 약속으로 받는 경우는 받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고요. 반대로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금을 발행했을 때는 지급어음이라는 채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받음은 채권자산, 지급어음은 채무, 부채가 됩니다. 다음 매출채권은 이 외상매출금과 받음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매출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외상매출금과 받음은 매출채권, 즉 채권자산이겠죠.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매입채무, 즉 채무, 부채가 되겠죠. 다음 미수금은요. 상대 계정이 미지급금인데요. 미수금은 상품 이외에 토지나 건물, 차량 운반 기기장치 이러한 유형자산 등을 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미수금을 표시하고요. 또 상품 이외에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기장치 등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미지급금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은 채권자산, 미지급금은 채무, 부채가 되겠습니다. 선급금은 채권자산인데요. 선급금은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을 때 선급금 채권자산이 발생하고요. 계약금을 먼저 받았을 때는 선수금, 채무, 부채가 발생하겠죠. 상품은 재고자산인데요. 반드시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이 바로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반드시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기업의 상품, 제조기업의 제품.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매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매입한 이 원재료와 제품 등은 재고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상품과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고 자산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는 영업활동을 위해서 구입한 땅이죠. 건물은 영업활동이나 경영활동을 위해서 구입한 공장 건물, 청고 건물, 정고 건물, 점포 건물 이런 것들을 건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활동을 위해서 구입한 자동차,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차량 운반고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활동을 위해서 구입한 책상, 에어컨, 복사기, 프로젝터 이런 것들은 비품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급비용, 미수수익, 부채에 보면 미지급비용, 선수수익이 있는데요. 이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은 비용 수익의 이연과 예상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급비용은 비용인데 먼저 지급한 비용이죠. 그래서 선급이자나 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기관이 경과되지 않은 이러한 선급비용들은 채권 자산이 되겠고요. 아직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비용은 채무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수익은 아직 붙지 못한 수익이죠. 미수이자나 미수임대료, 미수수수료 이런 것들은 미수수익이라 해서 채권 자산이 되겠고요. 또 수익 중에서 먼저 받아버린 수익이 있습니다. 선수이자 같은, 또 선수임대료 같은 이런 선수이자나 선수수수료, 선수임대료 등은 선수수익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본금은 기업이 처음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출자한 돈이나 물건, 유형자산 등을 자본금으로 표시합니다. 잉여금은 전산회계 1급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이라 지금은 그냥 자본이익금과 이익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계의 기본 이론과 재무상태표 그리고 재무상태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수익 비용과 손익계산서 계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